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시작된 감염이 이제 7차 사례까지 발생했고 또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거짓말과 또 부천 물류센터가 지키지 않았던 방역 수칙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키는 첫 번째 수칙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1,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265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40명 늘었습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접어든 건 지난달 8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역 감염 사례가 37명이고 3명은 해외 감염 사례였습니다. 지역 발생 37명 중 대구 2명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집계 발표 이후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가 각각 발표한 집계만 합치더라도 3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29명은 부천 물류센터 관련입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감염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에선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집계 발표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26명입니다. 앞서 서울시의 10시 기준 집계와 비교해서 19명이 늘어났습니다. 10시 기준 집계에도 당일 확진자가 4명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소 23명입니다. 대부분 이태원 클럽 관련이거나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이었는데 서울 장지동에 있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확인됐습니다. 또 강동구에서는 등교한 고등학생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마켓컬리라고 하면 쿠팡이랑 비슷한 온라인 쇼핑 업체잖아요. 그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여기도 위험할 것 같은데 추가 소식은 더 없습니까? 아직 그 마켓컬리 물류센터와 관련한 추가 확진 소식은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확진자는 지난 24일 하루만 근무했고 25일에 검사를 받은 뒤 어제 오전 확진 소식을 접한 겁니다. 같은 날 근무한 300여 명은 전원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마켓컬리 장지동 물류센터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앞서 이곳 확진자는 역시 확진자로 밝혀진 친구와 지난 23일 대전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에서는 건강제품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설명회 참석 인원이 19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물류센터라던가 종교시설, 또 다중이용시설 등등 그 감염에 취약한 어떤 그런 장소들을 겪어왔었는데 이 물류센터 역시 또 감염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감염 소식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어제 서울 강동구 상일 미디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고3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등교를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일과 21일 등교 이후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집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수업은 중단됐고 학생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어제부터는 고2 학생들도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고2, 고3 학생을 합치면 모두 550명 정도입니다. 인근에 여고와 여중도 있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동선이 겹치는 게 확인될 경우 인근 학교로 등교 중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미루다가 조금씩 학교의 문을 열게 됐는데 오히려 등교가 중지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어제 10시를 기준으로 등교가 중지된 서울 지역 학교는 111곳입니다. 강서구와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그리고 도봉구와 강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교가 위치한 곳은 은평구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해서 모두 58곳이 등교 중지 상태입니다. 지난 화요일 연은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학교로 등교 중지가 확산됐습니다. 강서구에선 미술학원 강사 1명과 수강 유치원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대 12개 학교의 등교가 중단됐고 강동구에서도 어제 고3 확진 학생 발생으로 등교 중지가 그 학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도봉구, 양천구는 학생 확진자가 아니라 인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등교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 부천은 고3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 학년의 등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인천은 240여 곳의 학교가 등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지금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올해는 아예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등교 수업 일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김선환 기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벌써 관련 확진자 수가 70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어제 오전까지 나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6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인천시가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발표한 관련 확진자는 30명, 서울시가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확진자는 15명, 경기도의 정오 기준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만 합쳐도 63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네. 특히 방역당국이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와 노출자 4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어서요. 향후 며칠간 추가 감염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이 쿠팡 물류센터로부터의 감염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없는 환경이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광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최근 콜센터나 의료기관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했지만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이태원 클럽 사태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물류센터 내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물류센터 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구내 식당과 흡연실 등에서 많은 노출이 생겼고 셔틀버스나 작업장 내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한두 명에게서 시작됐더라도 여러 명의 반복 노출을 통해서 회사 안에서 전파가 됐을 것이라면서 확진자들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근무를 계속했는지 방역관리자가 근무자들의 증상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그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 것. 뭐 이런 항상 강조되어 온 어떤 그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켜줬어야 하는데 결국 또 그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지속하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교 첫날인 어제 전국의 학교 561곳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오후 1시 30분으로 집계한 결과 전국 2만 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2.7%인 561개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네. 고3 학생만 등교한 지난주에는 총 76개교가 등교를 연기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등교를 미룬 학교가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터진 경기 부천시가 251개교로 가장 많았고요.
경북 구미시가 181개교, 서울은 111개교였습니다. 앞서 김승환 기자가 서울 지역 상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는 그 밖의 지역을 설명드리면 네. 경기 지역은 부천에서만 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3을 제외한 부천 지역 전체 251개교 학생들의 등교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고3 학생 1명이 감염돼서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인근 5개 고등학교에 등교가 불발됐고요. 경북 구미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이 상당수 있어서 학교들이 대거 수업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동구 1개교, 경기 구리 5개교, 경북 상주 4개교, 경남 진주 2개교 등이 등교를 미뤘습니다. 교육부는 등교가 미뤄진 학교의 등교 수업 재개 일정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의 감염이 등교 중지나 등교 연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곳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라던가 또 진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 비롯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1학년 학생들은 어제가 처음 학교에 간 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학부모님들 걱정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 등교 첫날 어떤 모습이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인천 지역 한 초등학교에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1학년들에겐 생애 첫 등교였습니다. 다른 해보다 3달가량 늦은 학교 방문입니다. 자녀를 두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학부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제 지켜야 하는 그런 습관들이나 이제 친구들과의 이격거리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하지만 자녀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학교 앞에 다닥다닥 모여 있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방역 규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학교 측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교직원들은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2m 간격으로 서서 학생들의 발열 체크와 거리 유지를 도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기존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던 교실과 같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책상 간 간격이 1m도 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데요. 실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는 책상을 모두 띄워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격일제로 등교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절반인 점을 고려해서 한 칸씩 뛰어앉는 걸 생각하면 성인 남성이 양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아이들 책상 간격이 되는 겁니다. 수업 때와 쉬는 시간에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방역 지도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조치들을 실제 보고 나니 오히려 더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차이가 직접 와서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동선 하나하나 겹치지 않게 신경을 쓴 그런 학교에서 배려한 부분하고 첫날 수업은 학교 적응과 방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걱정이 크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직접 가서 보니 학교의 방역 대책이 꼼꼼해 보인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실제로 바뀐 새로운 학교 방역 대책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앞으로 등교 수업을 연기하려면 학교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방역 당국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 또 기존에는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실 창문을 3분의 1가량 열어두고 에어컨을 가동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최소한 쉬는 시간에는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19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학교 내 교실과 복도 등 실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면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장이나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최소 1m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거나 충분한 환기가 가능할 수 있는 곳에서는 소규모 수업과 특별 활동 등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밖에 학생들이 학교 후에 노래방이나 PC방 등을 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네. 이 초기부터 좀 이 지적이 됐었던, 좀 우려를 샀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로 국내에서 처음 환자 2명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2명이 모두 회복했고 1명은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고열이나 발진, 안구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발생해서 지금 13개국으로 확대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제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도 신고된 2명 가운데 11살 남자 어린이는 퇴원했고 네. 4살 여자 어린이는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는 조사 중에 있고요. 실제 증후군 환자인지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가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말한 게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3월에 집중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린이 환자도 4월쯤에 나왔어야 했는데 주요 발병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사례가 많이 나오기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등교 개학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소아 청소년들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있지만 또 가정이나 집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은데요. 요즘은 그 집 주변에서도 소독제를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집 주변에서 놓여진 소독제가 일상화가 네. 돼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정부의 승인,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사용 목적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소독제는 제품에 의약 외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함부로 사용하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의약 외품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물을 소독할 때는 소독제를 천에 묻혀서 닦는 것이 좋고 스프레이형 소독제는 뿌릴 때도 뿌리고 나서도 환기가 필수입니다. 뿌린 다음에 10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3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그것이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노약자들처럼 취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원치 않은 독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10분간 소독제를 분사했을 때 공기 중에 소독제 입자가 150분의 1도 남아있고 2m, 3m 떨어진 곳에서 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곰팡이나 찌든 때를 닦을 때 쓰는 락스를 희석해 자체 소독제를 만드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농도의 원액을 물에 섞는 과정에서 휘발되는 염소가스는 피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에 묻혀서 사용을 하고 또 공기 중에 직접 분사를 했을 경우에는 환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또 손 소독제도 새롭게 우리 어떤 필수적인 일상 물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서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1, 2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합의가 나오게 될까요? 네, 정말 중차대한 시기고 엄중한 시기인데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내일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 모레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당정청이 함께한 재정전략회의에서요. 이번 상황을 전시 재정이라고 보고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 초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네.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사태에 직면한 만큼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에 어떤 구상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김선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고3 학생들의 첫 등교가 시작이 됐고 어제는 2차 등교 수업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까지 늘어나면서 문을 열지 못한 학교도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561곳이 등교를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빠르고 선제적으로 매뉴얼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에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학교 방역이 충분히 잘 됐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래도 학교 내 전파가 현재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대돼서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실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는 최선의 방역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학교 내에서의 방역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준비되고 이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은 또 불안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교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또 SNS를 통해 등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부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237만 명이 본격적으로 등교한 하루였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 혹은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일만 신규 확진자가 40명에 이르렀기 때문이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죠. 네네. 서울에서만 19명이 지역 감염이 있었고요. 또 인천 11명, 경기 6명, 대구 3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주로 광역 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 네.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점이 일단 꼽겠는데, 이 문제 제기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의 방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잘 되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수업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 급식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우려가 된다. 그런 점을 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그런 지점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대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간에 팽팽하게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대로 한 학기를 다 온라인으로 하자라는 학생들이 있고, 예. 다른 한쪽은 또 이 대면 수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등교 반대응을 무조건 벌이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상황과 또 의견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상황이 등교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등교를 지금 못하면 올해는 아예 등교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 수업과 등교 계약으로 인한 수업은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못하면 아예 못한다는 말이 약간 좀 설득력은 약간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하신 것에 대한 조금 과학적인 또 전문가적인 근거가 조금 필요했을 텐데, 만약에 조금 지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생활 방역으로 하기 전에 등교 계약을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했다던가, 아니면 생활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태원발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시작됐을 때 그때 조금 더 등교를 좀 연기해서 시작했으면 네. 지금의 불안감이 조금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학교 보건 방역 정책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교육에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치를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학교 방역은 학교 선생님의 방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또 지자체, 우리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을 믿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원식 평론가 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수업 일수 문제하고 네. 이제 그 학업 성취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수험생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게 만약에 수업 일수가 부족하게 되면 이번 학기를 과연 정규 교육 이수 과정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9월 학기로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점차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일단 봐야 되겠는데 예. 중요한 건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 아이를 둘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아예 둘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또 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많이 다르고요. 또 중3이라든지 고3처럼 수험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안전을 우선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업 성취도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교육과정 이수를 또 중시하는 네. 각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가지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별로도 감염 세대가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아까 좀 언급드렸듯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부모들 상황에 맞게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3가지 선택지를 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1회 이제 주 1회 등교를 하고 4일간 원격 수업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2회 이제 학교에 가는 대신에 급식을 안 먹고 오후엔 집에 가서 원격 수업을 하는 형태. 뭐 세 번째는 뭐 주 1회 등교를 하되 4일간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그 다음 주는 다시 또 원격 수업을 해서 최대한 이제 간격을 넓히는 형태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에 그런 오가는 인원수를 총량을 제한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뭐 3분의 2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한 절반 이상으로 해서 밀집도나 이 접촉 지점들을 줄여가는 총량 규제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어떤 그 현실적인 그 선택지들을 좀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하여서 좀 각자의 상황에 가장 맞는 그런 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TBS 기자와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의 방역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 에어컨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됐고 지금 현재도 이제 논의 중인 것이 바로 에어컨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 제안이 있었는데 이걸 좀 약간 수정을 했는데 환기 가능한 시설은 창문 닫고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환기가 아예 안 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비말이 확산되면서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기 가능 시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고요. 아예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밀폐성이 높은 공간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스크의 종류가 요즘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한데 네.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수술용이라고 하는 덴탈 마스크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스크를 자꾸 벗으려고 하고 예. 제대로 안 쓰고 이런 상황이 답답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덥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답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운동장이라든지 야외 수업 같은 경우 그렇지만 2m 이상의 간격을 이렇게 띄워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사실 또 폐가 약한 친구들 수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차를 또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 것 참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규모 수업 시나 이제 야외 특별 활동 시에도 마스크가 제외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네. 적좁점들을 좀 덜 만들 수 있는 이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벗는 상황에서 사실은 의료 전문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예. 쓰고 그냥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벗다 보면 이게 손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으로 이렇게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어떤 정말 세밀한 현장 지도까지도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가 여전히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원식 평론가께서 개정된 학교 방역 주요 지침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뭐 내용이 잘 마련이 됐는지 보완할 곳은 없는지요? 네,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지침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다 만드신 것 같고 또 논의를 통해서 보완도 하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제 예외 사항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에어컨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세부 지침들이 현장에서 얼만큼 잘 진행되는지 이행률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좋은 지침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 좀 모니터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마스크에 묻혀서 조금 소홀히 되는 게 이제 체온계 부분. 체온계 같은 경우에 학생들 중에 집에 체온계가 없는 학생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에게 좀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이제 비접촉식 체온계도 있지만 이제 고막으로 접촉식 체온계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한 학생 측정하고 다음 학생 측정할 때는 그 일회용 커버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알코올로 소독한다든지 체온계 사용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손 씻기나 이제 표면 소독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손 씻기 좋은 효과는 세수대로 비누로 이제 손 씻는 거거든요. 30초 이상. 근데 네.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게 좀 시설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좀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제 비누만 갖추면 좀 간단해 보일 것 같긴 했는데 이제 지금 설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네네. 손 세정제, 알코올 세정제를 쓴다면은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비치할 거냐 학급에 뭐 선생님이 계속 나눠서 뿌리고 다니실 건지 아니면 학생별로 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좀 충분한 세정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학생들이 자주 이제 만지는 손잡이 같은데 표면 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얼마큼 자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얼마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약간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지침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 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좀 만들어서 좀 세부적인 이행 사항을 좀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이제 7차 사례까지 이어졌습니다.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일자가 5월 2일로 알려져 있고 지금 7차 감염이 알려진 감염이 보통 한 2주 후에, 그러니까 5월 한 12일, 14일 이럴 때 이제 7차 감염이 밝혀졌는데요. 네. 이태원 다녀온 때부터 불과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역학조사로 지금 추적하고 있는 속도는 지금 최근에 한 3주 지나서 이제 7차 감염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이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격리해야 되는데 계속 한 발자국씩 좀 놓치고 있어서 계속 전파가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사가 동선을 숨겼다고 한 것을 알려진 게 5월 12일인데 네. 그때쯤이면 이제 돌잔치 끝나고 다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성동구 오리집에서 다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7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라는 점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은 어디서 이태원 클럽이라든가 다녀오시지 않는 또 젊은 층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부지불식간에 걸릴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불안감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공동체라든지 또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조금 더 방역 수칙 준수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 수칙이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은 좀 과감하게 운영 자제나 중지 명령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지역사회 감염의 그 시발점으로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장지동 물류센터에서도 또 새롭게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특히 이 부천 쪽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이제 문화 여가 공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태원 클럽도 그랬고, 그다음에 네. 코인 노래방이 확산의 기점이었고, 또 돌잔치 같은 경우도 약간 문화 이제 행사였는데 이제 노동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바빠진 곳이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량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아마 인력을 굉장히 늘렸을 것이고 또 업무를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아마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장지동 같은 경우도 일용직 노동자였고요. 또 부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알바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노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보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확산을 많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사례를 보시면 한 여성이 여기서 일하시고 나서 긴급 돌봄 지원에 나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또 이렇게 감염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잡, 쓰리잡 일종의 프리터 노동 형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천 같은 경우는 아까 방역수칙 말씀하셨는데 이 장지동과는 달리 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결국 물리적 공간이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밀폐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마 일을 했을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흡연 구역이라든지 구내식당의 어떤 구조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쪽에도 인정한 것이 이쪽 물류 노동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좀 소홀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노동 공간에서의 이렇게 단기 노동을 통해 가지고 들고 나가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대해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그 대형 물류센터 두 곳에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택배 받기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김원식 평론가께서도 처음에 짚어주셨듯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이런 그 언택트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네. 않았습니까?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제 택배 받기는 무서워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택배 상자를 통한 감염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아직 그 감염이 알려진 건 없고요.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예, 특히 다루시는 분의 비말을 통해서 손 접촉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택배 상자를 다루실 때는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루시고 나서 반드시 손 씻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일단 그 물류센터에서 다루고 있던 어떤 그 제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그 포장지는 아마 물류센터에서 다뤘을 텐데 그 속에 있는 포장지도 좀 감염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포장지 다루실 때도 손위생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그 물류센터 감염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희석된 락스를 통해서 이제 소독을 한다든지 한번 닦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신선 제품 포장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는 이제 그런 서늘한 온도는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네. 냉장고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최근에 확진 양상을 보면요.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는 다시 훨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쪽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두 분 생각 궁금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팩트 수치가 중요한데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지금 6%대에서 이번 주에 7%대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과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방역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확진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네네. 검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라는 건데 이 방역 당국에서는 지자체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언급하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당국의 원칙과 지자체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율성을 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문화적 거리두기, 생활 문화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모임 이런 것들을 친구, 지인,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좀 자제하고 거리를 두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그러면 좀 이 방역 수칙들을 잘 안 지키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그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네.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고 또 국민 개개인들은 전국적으로는 물론 생활 방역 체제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항상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 차이가 조금 애매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지요. 그래서 네. 강도의 차이.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경각심을 주는 의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조금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일부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일부 조항들은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항을 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전에 이제 4대 고위험 밀집 시설에서 종교 시설이든 실내 체육 또 유흥 시설 학원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정해서는 또 분류되지 않는 고위험 시설들이 많아서 예. 또 고위험 지표를 정해가지고 얼만큼 밀집되어 있고 환기가 잘 되어 있고 표면 소독이 정기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위험도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이제 시설을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9개의 업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좀 강한 행정 명령까지 동원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좀 그런 고위험 시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각 지자체별로 조금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생활 속 거리두기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간에 뭐 명칭은 다릅니다만 실제로 시행되는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엄격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괴질로 불리고 또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질병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고요. 국내에서도 의심되는 사례가 2명이 나왔는데 다행히 둘 다 완치가 되었다라고 앞서 저희 기자도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가와사키병 자체도 아주 드물진 않지만은 의심하지 않으면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열이 나고 이제 피부 발진이라든지 눈충혈, 그다음에 혀랑 입술이 빨갛게 된다든지 손발이 붓고 이런 것이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런 기존의 가와사키 유사한 것이 더 빠르고 심하게 유럽하고 미국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발견되면 좀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감시 체제를 운영해서 의심 사례 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2건이 이제 신고가 됐는데 한 건은 좀 이렇게 해당되진 않더라도 다른 한 건은 이제 조금 의심 사례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나오거나
항체가 나오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사주인에 접촉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례 모두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좀 합당하지는 않더라도 의사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의심 사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또 의사는 또 당국하고 상의해서 좀 틀리더라도 일단 좀 적극적으로 의심해서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첫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사례이라서 이제 아마 앞으로의 기준이 될 텐데 검찰 같은 경우는 1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4개월이 실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네. 어머니 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따져 보면은 이제 한 번만 이탈한 것이 아니고 이제 2번 이탈을 했고요.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답답해서 술을 마시러 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확진자가 또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또 공무원들에 의해서 중징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방역 책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가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지고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 이 책임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징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또 공공 부분에 종사자들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혈전이 발견된다는 보고 사례가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치료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주로 코로나19가 호흡기, 특히 이제 폐렴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폐 이외에도 심장이라든지 혈관을 침범할 수 있는데 네. 혈관 침범하게 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혈액이 순환하면서 거기서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 네. 또 입원 자체가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해도 오래 누워 계시게 되면은 하지 쪽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이제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코로나19 환자에서 이제 혈전이 많이 발견됐다는 그런 뜻이 돼서 우리가 이제 폐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혈전이 생기지 않는지 예방 노력도 같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